네, 안녕하세요. 환경과학 1주차 3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1교시와 2교시에 제가 현재 대두되고 있는 환경 문제와 그런 어떤 환경 문제들을 다루었던 영화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젠 본격적으로 한번 지구나 인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그리고 우리 즉 주체죠.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구는 마더 얼스라고 부릅니다. 생각하면 여러분도 어릴 때부터 그런 어떤 개념을 많이 접해왔을 거예요. 엄마 같은 그런 어떤 모성의 개념을 부여해서 마더 얼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모든 생명을 키워내고 태동시키는 그런 어떤 살아있는 주체로서의 그런 개념을 지구에 부여합니다. 사실 이 지구라는 그 존재를 가장 이렇게 외부에서 보는 영화가 이제 우주 재난 영화가 될 텐데요. 그럴 때마다 지구가 너무 밖에서 봐도 아름답다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거든요. 이 유명한 영화로는 또 영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비티가 있습니다. 이 그래비티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진짜 재난이다라는 것을 들고 오면서 이제 우주망원경을 수리하던 한 그 우주인이 우주에서 표류하다가 지구로 돌아오는 과정을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요. 주인공이 산드라 블록이에요. 그리고 조지 클루니, 잘생긴 할아버지. 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그 등장인물은 약 2명. 네. 그나마 같이 있던 조지 클루니는 초반에 사라집니다. 산드라 블록은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게 되는데요. 결국엔 마지막에 이제 지구로 돌아가서 우주선이 굉장히 운 좋게 이제 대기권에 진입하게 되면서 활활활 타다가 정말 운 좋게 호수로 떨어져요. 그래서 호수 안에 물에 이렇게 우주선이 확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제 타고 온 그 우주 캡슐을 이렇게 탈출을 해서 이렇게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고군분투하다가 지구로 돌아와 가지고는 맨 마지막 이제 엔딩은 산드라 블록 즉 여주인공이 2다리로 대지를 이렇게 밟고 일어서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 우주에서 사실 표류를 하다가 영영 이렇게 놓치게 되면은 돌아다니다가 산소가 없어 죽거나 사망하거나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산드라 블록이 주인공이 대기권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안전하게 안착하는 곳이 물속이라는 점이 그 장면을 보면서 사실 사람들은 굉장한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어떤 설정은 굉장히 의미 있는 설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물이라고 일컬어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근원은 물 속으로 이렇게 푹 빠지게 되는 거죠. 아주 포근하고 안전하고 원래 있던 곳, 그 물을 보유하고 있는 지구, 그리고 산드라 블록을 결국 그 물 속으로 잡아당긴 것은 지구가 가지고 있었던 중력. 그래서 영화 제목이 그래비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중력 상태에서 보는 사람들도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 물속에서 이렇게 헤엄쳐 나와서 2다리로 대지를 딱 디디고 서는 그 장면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을 선사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 소개할 그런 어떤 자료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2교시에서도 잠시 언급했었지만 부시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엘고어라는 또 잘생긴 정치인이 있어요. 이 정치인이 불편한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대기권의 많은 조성을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바꿔왔고 그래서 그 바꿔온 조성에 의해서 지구가 따뜻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따뜻해진 지구로 어떠한 일들이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러한 다큐멘터리도 하나 찍고 책으로도 하나 내요. 여러분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접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인간을 포함하기도 하고, 인간을 품기도 하고, 인간이 바꾸기도 한다라고 간주되어 있는 지구상에서의 인간이라는 존재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구의 증가세를 보려면 어디로 가는 게 좋냐면 www.worldmeter라는 그 사이트에 가면 현재 세계 인구를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는 76억 정도 됐었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서 구글에서 세계 인구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세계 인구를 검색해 보면 위키백과의 기준으로 2019년 7월 10일 기준 세계 인구는 약 77억 정도. 인구조사국에서 발표한 예측에 의하면 2017년 12월 말에 세계 인구는 75억 6천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시간 세계 통계라는 이 월드미터라는 곳을 클릭을 해보면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쭉쭉 이렇게 77억 정도로 77억 7천만 명 추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숫자가 바뀌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월드미터는 세계 각국에서 출생하고 있는 사람과 사망하는 사람의 평균 속도를 가지고 전 세계 인구를 추정하면서 이런 값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위에 77억의 인구가 지구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우리는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누가 지구의 대기를 바꿔서 지금 현재의 그 지구 온난화를 초래했을까요? 이 엘 고어는 2006년에 그에 져서 불편한 진실에서 지구의 대기는 지구의 지름에 비해서 너무 얇다라고 지칭했습니다. 사실 그거는 계산할 수 있는 값이니까요. 어디에 비유를 했냐면 탁구공 하나가 지구라고 한다면 탁구공 표면을 이렇게 광택제로 칠을 한다고 하죠. 니스 같은 걸로 이렇게 칠을 해 놓으면 대기권의 두께는 탁구공 하나가 이제 지구라면 대기권의 두께는 탁구공 탁구공 표면을 덮고 있는 그 칠한 그 두께만큼에 지나지 않는다. 즉 지구의 지름에 비해서 대기권의 두께는 매우 얇아서 인간에 의해서 그 조성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과학적인 가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이렇게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하며 연소시켰던 화학연료가 이 지구의 대기권의 온실가스 기체 농도를 이전에 없던 농도의 레벨만큼 상승시켰고, 그랬기 때문에 지구가 사실 이제까지 겪은 바 없는 유례없는 그 기온의 증가를 불러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이 엘 고어가 주장한 인간이 화석연료를 연소해서 대기의 그 온실가스의 농도를 바꾸어 지구 온난화를 초래했다라는 이 과학적인 전제, 과학적인 이론과 주장에 굉장히 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제가 제시하는 이 책보다 더 많은 책들이 나와 있겠지만 사실 2006년 당시에는 2020년에 그 대기 온도가 얼마나 될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예측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지구 온난화에 속지 마라라는 이 책 제목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구 온난화가 과학적으로 과연 사실인지, 호상이 지나지 않는지, 화석연료 위주의 화석연료 석유 위주의 그 어떤 경제 체제를 흔들려는 그런 음모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과학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분석을 막 이렇게
되면서 지금 지구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역사적으로 되풀이 온 그런 어떤 온도의 플럭추에이션, 변동을 따르고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006년에 이러한 주장이 이렇게 나왔던 것에 비해서 지금 2020년이 된 지금은 사실상 지구는 뜨거워졌다라고 보는 것이 과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지구는 어쨌든 더워졌다. 그리고 더워진 지구가 더 더워질 가능성, 그때 일어날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인류는 지금 액션을 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인류가 액션을 취하면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지, 지금 인류가 전 세계적으로 일시에 화석연료를 연소하기를 그만둔다면 과연 지구온난화는 스톱될까요? 더 이상 더워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전 그게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그런 어떤 과학적 사실을 앞으로 탐구해 나감에 있어 인간이 자연계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철학적인 뿌리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양 철학은 조금 이 서양 철학의 뿌리인 성경과는 조금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슬라이드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구약성서 창세기 1장에 인간이란, 인간을 이제 하느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곧 뒷짐승과 기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누군가가 이 생태계를 창조했어요. 땅이 생물을 내고 집짐승과 기는 것과 들짐승 골고루 포괄했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사람에게 신과 비슷한 모습을 부여하면서 이제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가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신과 비슷한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함으로써 신이 가지고 있는 그 외형적인 부분에서의 권한을 인간에게 부여하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이 지배하여라라는 말이 해석에 조금 여러 가지 해석으로 갈 수가 있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라고 합니다. 지배하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달라요. 다르지 않을까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되리라. 곧 농업을 해서 자연계로부터 인간이 키워서 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권한을 줍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풀을 양식으로 준다. 라고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성서에 인간이 자연계에서 가지는 그 권한과 위치에 관해 기술되어 있는 기술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서양 철학에서 자연계를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다스리는 대상, 지배하는 대상이 되죠. 그리고 얼마든지 거기서부터 양식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줍니다. 즉 생태계를 좌지우지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 서양 철학, 즉 자연으로부터 자원을 아낌없이 채취하여 부를 축적하는 데 이용했던 그런 어떤 개발 본위주의의 철학적인 기초가 됩니다. 동양 철학은 살짝 다르죠. 자연과 인간을 하나의 덩어리로 봅니다. 그럼 과연 인간이
인간이 자연과 스스로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어쨌든 사람의 의식이라는 것이 본인은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는 상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연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산이고 물이고 산이고 물이 곧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점이 되는데, 어쨌든 이 서양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개발 본위주의의 철학적 뿌리는 성서에 있습니다. 네, 성서에 있고요. 이 성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가 인간으로 하여금 대상 자연을 마음껏 취하고 마음껏 다스릴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인류라는 존재는 사실상 잘 다스릴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해당하는 땅, 바다의 고기,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잘 다스려야 할 의무가 부여된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인간도 생존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우리가 환경공학을 배우면서 대상으로 하는 오염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공해라고 불렸었어요. 공해의 그 어떤 한자는 공공할 때 공자와 해악을 끼친다 할 때 해자입니다. 그렇지만 90년도 중반 이후로 공해라는 말은 더 이상 쓰지 않고요. 오염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저번 1교시에 제가 맨 처음에 소개를 했었던 4대강의 녹조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이 보는 것과 같은 폐기물 문제, 지금 이런 부분은 사실 폐기물을 단순 매립하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단순 매립하는 식으로 매립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단순 매립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서 매립장들은 이렇게 단순 매립을 위생 매립이 아니라 단순 그냥 쓰레기를 갖다 부어놓고 방치하는 그러한 식으로 매립을 하고 있지만, 이런 폐기물 관리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포의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은 해결을 하기 위한 기술을 갖춘 인재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공부 굉장히 재밌어요. 이런 공부가 굉장히 재밌고, 꼭 굳이 어려운 화학을 배워야 하고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론들을 공부해야 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공부해 놓으면 여러분은 굉장히 조금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가 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전공을 공부하면서 전공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재미있게 이번 학기 수업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아마 환경공학이라는 학문이 조금 이름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어떤 학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조금 더 얹는 문제인데요. 환경이라는 그런 어떤 테마는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과도 연관이 있어요. 이게 지금 2015년도의 기사인데요. 대만에서 대만 자국에서 생성된 핵 폐기물을 국외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국외로 보내겠다. 왜냐하면 대만 안에서는 이 핵 폐기물을 처리할 만한 공간적인 그런 어떤 정치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대만이 지금 2015년에 이렇게 사용 후 핵 연료봉 1,200개의 재처리를 외국에 위탁하겠다고 결심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니고요. 1997년에 6만 배럴의 저준위 핵 폐기물을 황해 북도 평산 북한으로 옮겨 처리하는 데 북한과 합의를 했었어요. 즉 대만은 핵 폐기물에 돈을 얹어서 북한으로 주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 중국, 미국 등 여러 국제사회의 비난으로 성사되지를 못했어요. 이게 국제 간의 폐기물 이동에 관한 협약이 있습니다. 그러한 협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대만이 그때 시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에게 폐기물과 함께 돈을 얹어서 주게 되죠. 그럼 결국 피해를 보고 파괴당하는 것은 덜 개발된 나라의 환경이 피해를 입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 문제도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는 항상 이렇게 인권, 정치,
네, 국제적인 문제까지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중국 미세먼지 문제도 그렇죠. 세상에 이거는 중국 서안에, 시안에 설치되어 있는 100m 높이의 공기청정기라고 뉴스에 난 것을 재작년에 뉴스에 났어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이 안에 얼마나 큰 양의 큰 용량의 펌프가 들어가 있어야 공기청정기 웽 돌아가는 것처럼 주변의 공기를 쫙 빨아들여가지고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동력은 거의 들지 않는 시설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걸 사실 서안이라면 중국 내륙이에요. 굉장히 척박하고 건조한 지역에 해당하는데 거기에 이 공기청정기를 100m 높이짜리를 설치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15% 정도 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륙의 스케일이죠. 네. 어떻게 이런 구조물을, 사실 이 구조물은 처음에 공기청정기로 개발될 용도가 아니었다고 하죠. 아니었는데, 이렇게 상하의 어떤 대기의 순환을 조금 좀 더 이렇게 조성을 하려는 그러한 구조물이었다고 하는데 생각 외로 이게 좀 공기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저동력으로 공기의 흐름을 상하 흐름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좀 뭐랄까 미세먼지 청정에 관한 부분도 할 수 있지. 자,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도부터 시작한 휴지통 없는 화장실 정책입니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려달라는 이러한 표지가 화장실마다 나붙으면서 화장실에 쓰레기통이 없어진 게 무려 2년 전이네요. 이전에는 사실 화장실에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휴지 폐기물들이 사실 그 쓰레기통으로 모이고 그 쓰레기통에 모인 휴지 폐기물들은 어딘가로 이렇게 수거가 되어서 폐기물 관리 정책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배울 부분인데 수거가 절차에 알맞게 수거가 되어서 소각이 되거나 아니면 매립이 되거나 합니다. 그래서 이런 휴지통 없는 화장실은 사실상 그 환경을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은 처음부터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행정안전부가 그 공중보건의 위생, 화장실의 위생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든 정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환경부와 긴밀한 논의를 좀 해봤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었고 굉장히 좀 안타까웠는데 왜냐하면 이 휴지 폐기물들이 결국에는 변기에 버려짐으로 인해서 물에 녹게 되고 물에 녹으면서 사실상 어디로 흘러가게 됩니까?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수처리장에 흘러가게 되는 오염물질, 즉 하수처리장이 받아 안아서 처리해야 하는 하수 내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획기적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이 휴지통 없는 화장실의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은 매립되거나 소각되어야 할 고형 폐기물을 폐수양으로 바꿔버린 정책이죠. 그래서 공중보건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득을 봤다라는 점을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하수처리장의 어떤 처리 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처리장에 너는 이 휴지도 좀 더 처리해 주라 라고 하면서 폐기물을 더 얹은 셈이 돼요.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도 우리 환경공학자들은 굉장히 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환경공학이라는 학문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어떠한 정의가 있는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봐도 딱히 딱 떨어지는 학문 정의가 없는데 위키백과에서 딱히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적절한 정의를 내려놔서 제가 한번 참고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환경공학은 인간과 다른 생명체의 거주를 위해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한 수자원, 공기, 땅을 공급하며 오염된 지역을 정화하는 등 과학과 공학의 원리들을 통합하여 주변 자연 환경을 개선하는 학문입니다. 굉장히 공익적인 의미가 큰 학문이에요.
전기공학이나 화학공학이나 기계공학 이런 어떤 다른 공학 학문들은 돈을 벌기 위한 학문이지만 우리 환경공학은 돈보다는 자연환경을 더 먼저 생각해야 되는 학문입니다. 환경공학은 또한 인간과 동물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 에너지 자원의 보호 및 공급 자산 관리에 관한 이슈들을 다루는 응용과학 기술의 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공공건강 분야의 타당한 해결책을 연구하고 도시와 촌락, 여가 공간의 적절한 위생 관리를 위한 법들을 적용하는 일들도 포함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특성을 가지는 공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공학의 범주에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관리, 재활용, 폐기물 처리, 방사능 관리, 산업위생, 환경의 지속가능성, 공공건강 이슈들과 법에 관한 지식들이 포함됩니다. 우리 학과 커리큘럼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골고루 녹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학과에서 4년을 공부하고 나면 우리 학과의 인재상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뭔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한된 건설 계획으로부터 예상되는 환경적 영향에 관한 연구도 포함한다. 우리는 이 분야를 환경영향평가라고 합니다. 많은 대학들에서 환경공학은 토목공학과와 화학공학과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학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환경공학과 이렇게 학과 단독으로 존재하는 학과는 우리 학교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 학교는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환경, 도시공학자들은 수문학, 수자원관리, 생물학적 환경 정화, 여러분이 3학년 때 배우게 된 내용이고요. 수자원관리시설 설계 등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법 분야까지 알아서 사회적인 그런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 복합학문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환경공학을 앞으로 4년 동안 공부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재미있는 학교 생활과 재미있는 전공 공부를 위해서 학과 소속 교수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걸로 1주차 수업을 마칠 거고요. 2주차 수업부터는 여러분이 조금 힘들게 구입을 하겠지만 교재 기반으로, PPT 기반으로 동영상, 교재를 기반으로 한 PPT를 만들어서 강의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